그러니까 화끈하지 않는 경기의 회복이 내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업들의 장세는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프리즘 투자 자문의 대표이신 홍시욱 박사님 이번에 이제 저와 다른 6명, 총 8명의 저자분과 함께 이 머니트렌드 2024 집필을 하셨는데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참여해 주셨잖아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박사님이 여기 담고 싶으셨던 핵심, 일단 뭐 앞으로 이제 깊게 들어갈 거니까 핵심 한번 얘기해 주시나요? 화끈한 회복은 없는데 네. 바닥권인 것 같다. 그게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종종 묻더라고요. 지난 여름부터 제가 성장주 조심해라. 맨날 금리 오를 때 성장주는 힘들다. 우리 여기 김 작가 채널 와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 장 없고 이제 다시 하락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한테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니 경기는 바닥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미드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오늘 방송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0년이나 21년 같은 화끈한 바닥과 화끈한 회복은 아니지만 바닥은 바닥이고 회복은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화끈하지 않는 경기의 회복이 내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박사님 책에서 경기 바닥의 종말, 이제 중금리의 서막이 열린다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2023년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땡땡이었다. 예, 재미없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좋아진다. 네. 왜 2023년이 이제 좀 재미없었냐? 그러니까 바닥권이었냐라는 이야기를 쓰냐면 옛날에는 이제 경기 바닥 잡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이런 식으로 딱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불황이 오고 딱 이렇게 회복되는. 그래서 경기 바닥 잡는 거를 둘러싸고 지금 바닥 경과했다 아니다. 논쟁이 엄청났어요. 근데 올해는 내내 바닥권인 건 아는데 탈출이 언제냐를 두고 싸우는 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경기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올해는 사실은 좀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는 해가 돼버렸죠. 바닥권인 거지 이제는 뭐 경기 정점을 경과했냐 안 했냐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지금 별로 없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완만한 회복이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올해보다는 낮아진다고 생각해도 그 옛날처럼 2%대, 1%대 금리는 못 갈 것 같다. 그럼 중금리잖아요. 중금리면 경기도 화끈하게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저금리가 확 와야 불이 붙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봐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좋아지지만 뭔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경기가 좀 당분간 진행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중금리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신 요인은 어떤 두 거죠?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우리 이 책 쓰는 사이에 온 충격이죠. 정말 이렇게 유가가 꽤 올라 있는데도 사우디가 또 감산할 줄 몰랐잖아요, 우리. 정말 고유가라는 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80불, 90불. 감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오를 확률이 그렇죠. 있는 거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 또 다가오는데 난방료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공급 이런 것들도 불안하니까. 근데 한때 뭐 90불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 걱정이 첫 번째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다 알지만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결국은 세계화의 종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별로 안 봐요. 다 어디 가냐면 여기가 싸냐 이것만 보고 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랑 친하냐를 봐야 되는 이런 세상이 온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2022년에 너무너무 놀란 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것도 놀랐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전쟁하고 있게 되는 이런 장기전이 전면전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거 보면서 무섭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북한은 뭐 러시아한테 포탄 줬다 그러고 이렇게 어디든 한쪽 편을 들어서 쫙 갈리는 옛날처럼 거의 냉전 비슷하게 가는 블록화의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미국이랑 친하냐 러시아랑 친하냐 이 나라가 중국이랑 친하냐 아니면 일본이랑 친하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 봐야 되는 세상이 오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보다는 공급의 안정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TSMC의 그 대만의 TSMC가 미국 공장 가동을 늦추는 걸 보셨잖아요. 올해 가동한다 그랬는데 2024년 넘어가고 2024년도 하반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 옛날에 제조업 생산 안 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안 하던 나라가 새로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어렵지. 그렇죠. 수율이 안 나오고 근로자 모으기도 어렵고 또 노동의 어떤 여러 가지 라인을 돌면서 한 군데라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비싼 제품들이 다 망가지는데 그런 어떤 관계랄까 관리 경영이 아시아와 좀 다른 형태일 거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좀 지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유가도 그냥 확 빠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균형에 있고 균형보다는 좀 높다고 보지만 아무튼
레벨이 옛날처럼 50불, 40불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은 분위기. 그게 이제 두 번째는 세계화의 종말 속에서 각종 비용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들이 있다라면 뭐 그렇게 물가가 시원하게 빠지진 않을 거고, 시원하게 물가 안 빠지면 뭐 어떻게 시장금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 공포가 최근에 전 세계 시장금리 상승의 이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방금 반도체랑 TSMC 얘기해 주셔서 다른 전문가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TSMC가 늦어지는데 삼성전자는 예정대로 이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점유율 이런 것들이 조금 TSMC 조금이라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일리가 있는 의견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늦어지고 있는 건 TSMC 가. 사실인데 삼성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고생을 하네. 예, 제가 그냥 편하게 삼성전자한테 90년 이후니까 30년 대운이 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업계에서 탑레벨, 네.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탑레벨 그 애널리스트를 뵀는데 그분이 30년 대운이 삼성전자에 왔는데 이걸 주워 먹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만이랑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TSMC에게 주문을 올인하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TSMC 가는 물량을 위험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확률이 중국이랑 대만 전쟁 확률이 10%면 10%라도 다른 데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사업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안에 뭐 양안 간의 전쟁 또는 준쟁에 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냐 이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100%는 아니지만 10에서 한 30%, 40% 볼 거 아닙니까? 네네. 뭐 40% 보시는 분들도 저는 뵌 적도 있고요. 없다는 분들도 뵀지만 아무튼 그 사이라면 삼성전자에게 그 수혜가 집중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올리지 못했죠. 네. 왜 못 올리고 있냐? 뭐 수요일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3나노, 2나노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안정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TSMC로 가고 있던 기존 고객들을 잡아올 만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없었을 수도 있고 우린 모르죠. 모르는데 그 이야기가 2년간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땡겨왔다. 이건 뭐냐? 그건 TSMC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TSMC가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 텍사스 공장 수요일 안 나오는 문제나 뭐 아무튼 생산 연기를 보면 TSMC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운을 놓칠 것 같다. 일본에게서 디램 패권을 뺏어왔던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운이 지금 왔는데 더군다나 중국 반도체 회사들 다 망하고 있는 중이니까 삼성이 여기서 주가가 저 모양이고 이익도 저 모양이고 점유율까지 저 모양이라는 건 뭔가가 지금 거기 문제가 생긴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경기 순환의 문제로 2022년, 23년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대 항공모함에 뭐 어디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 좋은 기회를 못 살리는 걸 보면 삼성전자가 그럴 회사가 아닌데 못 살리고 있다. 라는 그 지적은 물론 그분 개인 의견입니다만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 김 작가 말씀대로 수혜를 입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저도 공감은 하고 싶은데 그 친구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으니까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공감 못하고 잘 모르겠다. 이 분명 회복되는 건 맞다. 경기가 회복되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30년 만에 대운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잘 못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약간 이제 특히 뭐 이번 스마트폰도 그렇죠. 그죠? 역전될 뻔 했잖아요, 이번에. 네. 사실상 거의 역전 직전이었는데 지금 아이폰 발열 문제 안 나왔으면 아마 무조건 4분기는 역전이었을 텐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업 부문에 뭔가 약간 시원한 맛이 없는 옛날 그 삼성전자가 보여주던 어떤 단호한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치고 나가는 뭐 이런 맛들이 불황에 치고 나가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노력하다 보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거니까 운이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아까 얘기해 주셔서 2023년 경제 전망 돌이켜 봤을 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아직 금리 인상 위험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어쨌든 지금 9월 FOMC에서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 점도표에서도 굉장히 다수의 위원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내비쳤잖아요. 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거죠?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핑계가 생겼죠. 이거 지금 인플레가 나기 시작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르는데 무슨 금리 인하야? 이게 제일 메인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연준의 3가지 목표 중에서 2가지를 달성하고 나니까 3가지 목표가 뭐냐면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이거든요. 근데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은 다 했는데 금융 안정은 아직 달성 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금융 안정을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뱅크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 시장의 버블도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 결국 미 연준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현재 좋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산 시장에 버블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2000년의 IT 버블 붕괴, 2008년의 글로벌 부동산 붕괴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버블이었기 때문에 붕괴된 거니까 금리 상승 속에서도 시장이 꺾이지 않고 특히 주택이든 주식이든 뭐 나스닥은 역사적 최고점 근처까지 왔고 부동산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뚫었잖아요. 이 2가지 자산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좀 불안 요인, 자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버블 리스크들을 따라잡겠다라는 게 미 연준의 태도라면 시장금리가 최근에 오르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시장이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부동산 꺾일 때까지 우리는 공격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겠다. 그러면 1996년 시나리오죠. 그 미국이 1995년에 시장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시장금리가 급등해서 1996년에 드디어 저물가 저성장이 왔어요. 골디락스라고 하죠.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데 성장률도 마이너스 안 가고 저성장이지만 그래도 꼬물꼬물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산시장이 야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고 그러고 막 급등하고 나스닥이 막 버블 레벨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린스펀이 뭐냐면 비성적 과열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부동산 주식시장에 경고를 던지고 실제로 그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이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인플레는 잡았는데도 연준이 지금 인플레를 잡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아직 멀쩡하니까 그리고 자산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끝났다라고 오르니까 야 너 기대하지 마라고 철퇴를 지금 날리는 중인 거 아니냐. 그때는 그린스펀은 말로 시장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기대해봐.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강하다 이야기가 반년째 지금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가는 게 파월 의장의 마음속에는 결국 1996년 그린스펀이 빙의해 있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주식시장이 재미가 그래서 없는 거죠. 그러면 2024년 금리는 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밸류를 계속 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밸류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밸류 주식들 그런 것들이 금융주 이런 것들은 밸류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면들도 있고 또 시크리컬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턴어라운드 하는 그래도 PBR도 낮은 그런 기업들도 시장에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자면 이제 첨단 정보통신 기업들의 장세는 저는 조금 이 흐름에서 금리가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고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오르는 형태, 오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산업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결국 금융업과 조선업이 바로 그 둘인데요. 요새 보시면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요. 더 나가서 은행주 같은 경우도 배당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튈 수 있을 정도로 기업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이제 충당금 이슈는 있어요. 그건 맞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더라도 경제가 다 뭐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이면서 아직 반도체는 바닥 못 친 것 같은데 뭐 금융이라든가 조선이 올라온다 이러면 이 경제가 뭐랄까 이렇게 같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2021년처럼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데 있고 안 좋아지는 데 있고 이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서 뭔가 시장의 반응이 산업별로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같이 다 오르는 장세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증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보니까 추석 연휴 끝난 지금 바로 다음 날인데 코스피가 2410, 코스닥이 809로 코스피 2.2%, 코스닥이 3.7% 그리고 코스피는 2400도 붕괴 직전의 약간 느낌이에요. 왜 지금 연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좀 올해 4분기 좀 여기도 위험해질까요? 이 책 이야기하러 와서 왜 갑자기 시황을 시장 얘기를 하셔서 저는 시장 올해 하반기는 좀 쉰다인데 이 정도 레벨이면 또 좀 저가 매수 오늘 왜 이렇게 또 급락한 거예요? 전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냥 할게요. 레버리지 청산 리스크가 지금.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댓글 안 봐야 되는데 댓글을 보면 저도 팩트를 폭력해 놓고서 우리 그때 CFD 때 했던 이야기잖아 이게. 그래서 고점에서 30-40% 빠지면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의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우리 CFD 할 때 다 해가지고 네.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휴 기간 중에 미국장 올랐으면 오늘 반대 매매가 나오더라도 그게 감아 올렸을 거예요. 감아 올렸을 텐데 연휴 기간 중에 별로 안 좋고 특히 어제장이 미국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연휴 기간 중에 내내 빠졌던 거에 대한 리스크 시장금리 또 미국 4.5 넘어 4.7까지 장중에 가니까 시장금리 올라가면서 또 기술주 특히 이제 기술주보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레버리지가 높은 주식들이 앞으로 위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대부분이 뭐 주주들에게 증자를 한다든가 뭐 CB 발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이 위험하잖아요. 만기까지 부채를 갚아 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안 오르면 증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그런 기업도 꽤 많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또 그런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금융의 장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악순환, 주가 빠지면 증자 되겠냐, 이거 자금 조달 되겠냐, 자회사 IPO 잘 되겠냐 등등 수많은 이슈들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반대 매매로 급락이 나오면 받아야지가 아니라 저게 연쇄적인 걱정하는 연쇄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사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좀 받아줘야 되는데 기다렸다 사자가 되는 순간 이게 한번 시장이 두드겨 맞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오늘 그 징후가 좀 있어서 특히 코스닥 빠진 게 그 징후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미국장 오르기 기대해야 되는데 뭐 이 흐름에서는 반대 매매 나올 여지가 있어서 저는 10월 초보다는 좀 하순 정도에는 중요한 지지선들이 깨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전략 아니냐. 자, 그럼 좀 중요한 지지선 얘기해 주셔서 어쨌든 작년 연말쯤에 코스피가 2150인가 뭐 그 바닥 찍고 올해 600까지 왔다가 이제 많은 분들은 그때 샀어야 했는데 후회하신 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600까지 좀 빠르게 왔다가 이제 보합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2400까지 내려왔으면 좀 이제 좀 싸진 거는 맞잖아요. 이제 맞죠. 현금 있으신 분 PBR 또 입장에서는. 0.9배 왔죠. 네. 그럼 이분들은 박사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사기를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 근데 중요한 지점이 깨진 걸 보고 한 거는 중요한 뭐 지지가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코스피 기준이었는데요. 그냥 코스피에 2100에서 바닥을 찍은 건 사실인데 2300 한 후반 중반 정도에서 매매 공방을 벌이다가 연초에 뚫었어요. 그렇죠. 예, 작년까지는 3번인가를 두드리다가 못 뚫도록 밀리고 그 레벨이 이제 또 올 가능성이 저는 생겼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분할 매수. 저는 달러도 좀 팔고 또 팔아야죠. 그리고 일본 엔도 좋아하고 중국 주식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주식 이 정도 가격 레벨이면 또 이제 거기 사던 돈들 여기 돌려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 얘기하셔서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렸죠, 달러가. 네, 그렇죠. 지금 1350원 돌파해버렸어요. 네. 50원 돌파했어요. 1350원 돌파하면 이제 연고점인데 어떻게 연고점이 제일 10월에 우리가 지금 무역수지 흑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10월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금융이 무역수지 이런 건 그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고 외국인 자금의 이동이라는 걸 오늘 또 느끼게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주식은 재미없는 거고 근데 이 환율이 지지선을 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선을 깨버렸으니까 일단 1380원 정도까지 열어두게 되는 장이 오는 건데 아유 쉽지 않죠. 이렇게 고환율이 도달하는 레벨이 저는 일단 시장에서 좀 1차 진입 시점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얘기해서 또 2024년 미국 대선 그리고 한국은 총선 앞두고 있죠. 혹시 미국 대선이 몇 월이? 한국 총선은 4월인가요? 11월이고 한국 총선은 4월이죠. 4월이죠. 트럼프의 지지도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혹은 바이든이 다시 한 번 더 승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지금 현재는 높아요? 6대4 나오던데요. 뭐 압승 분위기죠. 트럼프에. 원래 트럼프 지지율이 실제 투표보다 덜 나오는 거 아시죠? 지난번 바이든한테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크게 그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지지율까지 감안하면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 말한 게 약간 남들 앞에서 조금 제가 이제 뭐 호모씨 지지한다 이러는 거를 우스갯소리로 또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잖아요. 진지한 토론할 때 넌 누구 지지해?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H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런 소리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당이 쫙 갈려있는 상황에서 좀 심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트럼프 짚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거의 압승 선거 해보나 마나 분위기고요. 이제 유일한 변수는 감옥 가시냐 마냐. 형사범죄가 7개인가 8개로 지금 기소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범죄가 7개. 형사범죄. 예, 그래서 뭐 심각하죠. 예, 그 출두하는 거 보셨잖아요. 민사가 아니고 형사. 예, 형사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사실 트럼프 씨가 미국은 다르네요. 예, 대통령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지금 너무 인기가 좋으시. 뭐 국민이 원한다면 예, 국민이 원하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또 뭐 좋은 변호사 쓰고 해가지고 구속 안 된 상태로 대선 가면 또 끝이니까.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1월 초니까요. 이런 면에서 트럼프 일단 당선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무조건 3가지는 하지 않겠냐 이렇게 다들 보는 게 첫 번째가 얘 어디든 다른 나라 군사 개입은 안 할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걱정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이랑 중국 간에 전쟁 벌어진다 그래도 군사력 투입보다는 뭐 돈, 저 무기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이런 건 뭐 기본으로 깔고 갈 거고요. 두 번째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 좋은 이유가 이민 영향이 크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No ESG죠. 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서스테이너블 또는 거버넌스 이슈 등은 다 제끼고 석탄 화력 발전소 엄청나게 지을 거고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보조금 다 삭감하고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도 뭐 암만 테슬라 에런 머스크 친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보조금 쪽에서는 상당한 컷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거의 뭐 주식이 대충 보이죠. 셰일 오일 기업들이나 에너지 기업들은 좋을 거고요. 뭐 그쪽은 뭐 앞으로 판로가 엄청 열리고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친환경 관련돼 있는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된설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그 뜨거움들은 좀 진정되겠죠. 왜냐하면 이민자 안 받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가는 거 더 촉진해야죠. 관세 보고 받기 싫으면 가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지금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야죠. 그래서 국내 고용을 미국으로 수출. 이렇게. 그리고 이민은 안 받는. 그래서 미국의 백인 실업률도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걸 유도하려고 들겠죠. 그런 것들이 그 트럼프의 이제 정책 대표적인 게 3가지가 군사 개입이랑 안 한다와 노 ESG를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노 친환경. 노 친환경. 노 친환경 그리고 노 이민. 뭐 이건 결정적이죠. 이런 것들인 거를 사실 미국 시민들은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지지한다는 좋아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 난 여기 유색인종들하고 일하기 싫어, 뭐, 이 동네 살기 싫어라든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해야 돼, 우리의 종교를 지켜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는데 남들이 뭐가 시비야. 내 땅에서 기름 캐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을 뭐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찾아서 행동하는 그거를 거고. 어쨌든 민주주의에서는 자기 표로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 저도 트럼프 안 좋아하지만 그 양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으니까 현 시점에선 거의 여론조사하면 무조건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마음의 대비를 저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충격받으면 안 되잖아요.